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집단이 감염 매개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번 상황에서 신천지 쪽은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고 시민들은 신천지가 전 국민을 기만했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신천지 쪽은 정쟁의 코로나19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해 이를 놓고 전국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의 신천지 타운에 사는 한 학생은 급기야 학교에서 신천지 교인이냐라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가 입주자 대표에게 찾아가서 아파트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의견이 여럿 모여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고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는 오늘까지고요. 아파트 소유자 80%가 찬성하면 신천지 타운이라는 아파트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울산에도 북구 신천동을 비롯해서 전국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가 여럿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꽤 오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천지가 공공의 해악을 주는 단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2시 서울시는 과거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2분 모시고 법적 쟁점 들여다보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서울시의 새하늘 새 땅 법인 취소 작업에 반발했습니다.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사법률 팩토리 100.3 이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님, 박정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정근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방송국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사 법률과 팩토리라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네. 참 영광입니다. 네. 처음 방송이라서 살짝 긴장될 수도 있는데 상황까지 조금 엄중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확산했다. 팬데믹 세계 유행이 현실화됐다고 말했거든요. 예,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 감염자는 10,000명이 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8,000여 명 수준인데 감염이 시작된 시기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확산이 정말 빠릅니다. 심지어 사망자는 700여 명 정도라던데 한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수예요.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저희 지구 반대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옥중서신이 없었으면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네, 이번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쓴 옥중서신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모여서 선거를 잘 치러라 정도로 요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모여서 선거를 치러달라라는 발언을 대독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쟁점이 돼요. 근데 일단은 정의당에서 이를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정의하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거운동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서실세 등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공익법인 신천지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 들여다보죠. 서울시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신천지에서 비롯됐다면서 서울시에 등록된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성교회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신천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은 딱 하나뿐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정부 등에서 신천지 관련 등록 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 성격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요. 잃게 되는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단체의 경우 신제 등으로 맡은 기분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고요.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는다면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덧붙여서 신천지 법인이 취소될 경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 모두가 이제 청산이 됩니다. 또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같은 이름으로 다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돼서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이 청산된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이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말론 사무소에서 발간한 2020년 신천지 긴급 보고서를 보면 신천지 보유 재산 총액이 5,513억 2,200만 원이고 작년 현금 흐름 규모는 1조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공익법인법 제13조를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을 종합해 볼 때 5천억 원가량의 신천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청취자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네. 다들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전부 몰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에 따라 갖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허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단지 허가만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은 그 사단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상 지정된 사람한테 가도록 하거나 네. 정관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목적이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서울시에만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이거를 설립허가를 취소해도 그 재산을 몰수한다고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울시가 법인 취소 사유를 밝혔었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쪽이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하고 또 자치구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2천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천지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에 나설 경우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일명 한유총 사례처럼 법인 해산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신천지가 정부에 부실한 명단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는지 아닌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소위 법률적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단법인 설치 취소 근거 조문이 민법 제38조인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먼저 이전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의 취소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네, 청취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CBS 출신 현재 YTN 저녁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가 한유총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 트위터 내용을 좀 갈무리 해왔습니다. 변상욱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 투자한 이순자 여사와 돈 있는 부유층이 정보 지원까지 끌어들이는 관련 유착 배경 속에서 한유총이 등장했다. 이런 배경으로 한유총이 교육당국점을 우습게 여겼다. 2019년 봄 학부모와 정부 대상으로 계약 연기 투쟁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제가 이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당시 재판부는 한유총의 집단계약 연기 투쟁에 대해 공익을 침해한 게 맞다라고 했으면서 법인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공익 침해와 관련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요청되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기준에 따라 한유총이 당시 투쟁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사립 유치원에 전달한 행위가 한유총이 중대하게 공익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교익 명단 제출에 미협조하거나 중국 우한 교회 은폐 의혹 등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차단과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이러스 방역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이나 신천지가 중대하게 공익을 침해했다 등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신천지 법인 취소를 놓고 어떤 점에서 공익을 침해한 것인지와 또 법인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해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재판부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실제로 신도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의 강제 해산 청원이 올라와 있고 100만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원 내용을 보면요.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적혀 있고요. 또 청원인은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법인 해산과 별개로 신천지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교로서 임의단체 신천지를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법인 해산 여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강제 해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네. 또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충돌되는 문제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과 같이 네. 법인이 해산된 뒤로 세금 감면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요. 네. 이게 신천지한테는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지난 2일이죠.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 신도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요.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9일 밤 대구지검에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어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8일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어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교단 책임자에 대한 강제 수사, 압수수색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인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었고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반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대검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질의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로 신자들이 음성으로 숨는 그런 움직임을 확산할 경우 이제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의 방역당국 비협조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쪽에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대검찰청의 질문에 동의를 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명단을 비롯해 여러 증거물을 확보해도 이걸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 관계자는 신천지가 제출한 신자수 등을
중대본이 확보한 자료와 비교도 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그 대구시의 조치가 불만스럽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난 5일 중대본의 질의 및 대검의 검토로 중대본이 행정조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이 발빠르게 법리를 검토해서 법무부와 중대본에 선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안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놓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 검찰 일본 직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원파의 핵심 인사인 유병헌 회장 구인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가 검찰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네. 이거를 무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른바 중대본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서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행정조사라고 하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생소한 절차인데 검찰의 압수수색과 이 행정조사 뭐가 다른 건가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는 자료를 강제적으로 찾아 얻어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압수수색과 달리 상대방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 압수수색보다는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를 경우 방역당국은 자료 제출 요구권, 강제 처분권, 강제 조사권 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나 지자체는 감염병 관련해서 강제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또 자료 제출이나 방역당국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목받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신천지 포교 방식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신천지 포교로 피해를 입은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또 기각되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14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네. 현재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그 판결을 보면 총 8쪽 분량으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3명이 신천지 교회 상대로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 재판부는 셋 중 1명의 청구만 받아들여서 피고 신천지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원이 신천지 전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네. 문제가 되는 전도 방식을 보면 매우 교묘합니다. 네.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채로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피전도자들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좀 세뇌를 한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를 주도하는 이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끔 은밀하게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 신천지는 이를 씨가 심어질 때까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까지 신천지 소속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히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는 피전도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푸면서 호감을 사고 그러한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은 피전도자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느끼게 하고 네. 이걸 이용해갖고 신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밀당 수법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신천지 굉장히 교묘하네요. 예, 그렇죠. 신천지 교회 포스자들은 심지어 피전도자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끊게 만들거나 네.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탄난 가정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여기 CBS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죠. 저희도 보도한 많이 걸로 알고 보도했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신천지 교회 쪽의 교묘한 전도 방법에 대해 미혹된 피전도자가 가족이나 지인 관계가 나빠져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신천지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판결문 중에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어요. 네. 재판부의 경우 대상자의 불안 심리를 등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고, 그리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고의 청구 중에 전임 사역자의 활동은 노동력 착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네. 이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렇군요. 이 원고 3명이 소속하고 있는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 포교와 허황된 교리에 미혹돼서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포교와 봉사활동에 내몰렸다. 또 당시 신천지는 전도를 못한 신도들에게 벌금 형식으로 110만 원씩 헌금을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항소심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하던데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뭐 전체 승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신천지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입증이 된다면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 제741조에 따를 경우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에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신천지 쪽에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좀 구성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군요. 아까 또 말씀 나오겠는데 특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전도서가를 내지 못한 경우에 내는 벌금 명목에 110만 원. 예. 네. 1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 협법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5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슈퍼 전파자 31번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놓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이 31번 슈퍼 전파자는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는데요. 정말로 처벌하기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그 개정되기 전 감염병 예방법 등 의료법상으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협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음에도 네. 검사에 응하지 않고 사람이 여러 모인 그 교회 예배당과 호텔 뷔페를 다니면서 감염병을 전파를 시켰잖아요. 네. 그 책임을 물으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사기가 법리상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 네. 그러니까 뭐 때려가지고 뭐 아프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체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도 이제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과실치상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뭐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이제 다치게 했다면은 이제 과실치상죄로 보고 이제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일종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시켰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제 12일 0시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 신천지 교인 5,647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천지 교인 간의 전파력이 강한 점을 감안해서 신천지 교인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방침을 세웠잖아요. 자가격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잘 지켜줘야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시민들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그렇죠. 바이러스라서 일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임이나 집회 참여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구시는 현재 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적 자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절대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박정근 변호사님 두 분께서 신천지 공익법인 취소권을 비롯해 관련 사안의 법리적 논쟁점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할 텐데요. 오늘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출의 김성광, 기술의 전준모,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김유리였습니다.